제6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참석하셨는데 의원회가 좋은 의원 외교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기대합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가 하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처음으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도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트남에 소재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공장 또는 그 주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게 된다고 하면 북한의 개혁 개방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베트남의 도임의 개혁 정책을 본받아 비핵화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진전을 잇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도 난관도 많습니다. 미국의 의회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차근차근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진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남남 갈등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핵 공격을 운운하고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5.18 방언 사태에 대해서는 장주 운운하며 징계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고 있노라면 보수 우파가 이 나라 정치를 책임질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전 특구의 모습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념과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킨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정치를 극한의 대립 정치, 공멸의 정치로 몰고 갈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념적 편향을 버리고 국민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활성을 촉구합니다. 나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이혜원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였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바탕에 둔 무리한 수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억울한 송사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이혜원 의원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박주선, 김동철 의원 탈당설에 대한 보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단순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고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을 흔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래당은 정치공학적인 정계 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이념과 지역적 편향을 없애고 양극단의 거대 양당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민생 실용의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념과 지역을 초월한 민생 실용의 중도 개혁 정당으로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새로운 정치 개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 양당의 정략적 보이콧 공조로 인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더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국회는 열려야 합니다. 좋으면 열고 싫으면 안 여는 국회는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갑질일 뿐입니다. 거대 양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만 해도 청년과 청소년이 홍대 앞에서 모여 선거제 개혁 지지 1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청년과 청소년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선거제 개혁 법안에 2월 내 국회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 대화와 협치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국회를 열어서 민생을 챙기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합할 차례인 것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오늘 당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우리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큰 흐름이 잡혔다. 그리고 이런 대세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편승해서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국을 잇되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 중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엥겔 하원 외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국무부 관료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옳은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과감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 방안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초당적 차원에서 성과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조야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 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로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보자 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앞으로 이 점을 위해서도 바른미래당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보이콧하더니 2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거대 양당의 보이콧 정국으로 인해서 산적한 현안은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각종 중요한 민생 현안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건 없이 열려야 합니다. 모든 현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열어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내서 국민들께 조그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줄 것을 거대 양당에게 호소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가 열려서 박명재 위원장께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3당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윤리특위가 3월 7일 오후에 열릴 예정,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구체적인 안건 상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2월 28일 날 아침 8시간에 간사회의를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세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킨 5.18 망언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킨 서영교, 손혜원 의원들에 대해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내에 제출된 29건의 징계안을 모두 방치하고 업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징계 조치가 결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은 국회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정기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윤리특위가 앞장서서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의 전향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HTTPS 차단 정책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국가에서 간섭해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통제를 위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인터넷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는 의혹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사찰은 오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지 답변해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오해라고만 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 무슨 잘못은 없는지, 국민을 믿지 못하고 너무 쉽게 통제하려 한 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광주 북한군 투입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 광주 침투를 주장하는 몇몇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에게 본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양심 선언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게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 왔는데요. 밑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가명입니다. 김모 씨라고. 이분은 자기가 총 들고 배 타고 80년 광주에 왔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보면 유튜브인데요. 광주도청 지하실에서 모인 청년들은 이번 광주 폭동에 난파된 조선인민군 타격대 지휘관들이었다.
명령을 하달했다. 1타격 때는 공수부대 군인들을 향해, 2타격 때는 시민군 쪽을 향해 사격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지금 뭐 82만 조회인데요. 복사 유튜브들이 많기 때문에 합치면 이것도 100만이 넘고요. 또 한 탈북자는 이번에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갔다는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광주 5.18 때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주장은 보면 일부는 땅굴을 통해서 장악했고 일부는 배 타고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 임모 씨는 유튜브가 지금 뭐 100만이 넘었고요. 그 비슷한 영상들 다 한 200만 원 정도. 지만원의 허황된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북한에서 계속 불이붙는 이유는 이처럼 북한에서 온 탈북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왔다거나 아니면 직접 온 것을 정말 생생하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탈북자들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생계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탈북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자극적인 주장을 하면 교회라든지 이 우파단체들에서 불러주고 돈을 준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언을 지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이런 진술들을 많이 확보했고 지금 뭐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몇몇 정말 이런 탈북자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동료 탈북자들 50여 사람이 지만원에 의해서 간첩으로 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내려온 특수부대다 해서 간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과거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란 말이 있는데 지금 이 탈북자분들이 바로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야 될 테니까 이 양심선언 하지 않으면은 정말 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릴 것이다.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양심선언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도 제가 탈북자 분들이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11시 반에 그 광주 5.18 유공자 농성장 그 국회앞 텐트로 이분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 이제 자기들이 이제 광수로 되어 있는데요. 광주의 실존인물 찾기 운동을 광주 유공자단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여 분들 저희들 리스트를 주고 그분들의 이제 광주 파트너죠. 광주 실존인물들을 같이 이제 찾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니까요.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었고 이자를 못 갚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말 600조 원을 넘어 7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사채는 빼고 말입니다. 자영업자 중 연체자는 30대와 40대에서 또 많이 늘었습니다. 30대와 40대는 가정을 꾸리고 육아를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 많은 계층입니다. 그들이 이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작년 말 대출 연체율은 9.6%로 전년보다 1.2% 올랐습니다. 심사는 더 까다로워졌는데도 말입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자영업자에게는 대부 업체들도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가장 낮은 10등급 자영업자 비율이 2016년 말 46%에서 17년 말 53%, 지난해 말 58%로 급증했습니다.
저신용자들은 이 금융권에서 밀려나 사채 시장을 찾게 되고 빚상환마저 어렵게 되면 법원에 부채 탕감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법원에 8만 4천 명이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천 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자영업자들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카드 수수료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엎질러진 물을 이제야 주워 담으려니 특별한 방도도 없고 그 실효성도 의문이 갑니다.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우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특히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성 대책보다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빚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목요일 청와대는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시민들은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43.1%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약화를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26%의 비율로 응답하였습니다. 현행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안입니다. 먼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간의 업무를 분장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이원화하려고 합니다. 그 업무 분장으로는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이나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 밀접 분야를 넘긴다라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112 신고에 대응하는 국가경찰 지구대와 지방자치경찰 지구대 2개를 운영한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안입니다. 2개의 지구대 운영으로 세금의 이중의 지불은 물론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자치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지 국가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지 상황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의 안입니다. 업무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경찰본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내용의 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종속 변수로 지방자치경찰제를 취급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종속 변수로 취급될 일이 아닙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초동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의 치안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의 이런 안은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초동 시스템을 무너뜨려 국민들은 불안과 불만이 이어지는 나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꼼꼼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고 김영근 청년의 사고 이후에 이번에는 대전 하마 방산공장 폭발 사고로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4살 배기 딸을 둔 30대 아빠와 졸업식을 하루 앞둔 청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로 희생되었던 5명 역시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주의를 요하고 위험한 일일수록 철저한 관리 감독, 즉 위험 관리가 최우선일 텐데 무방비로 방치된 위험의 최전선이 왜 하필이면 매번 청년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위험의 청년화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위험 관리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고용주와 회사 측은 위험한 일을 청년들에게 떠밀고 위험한 일이라도 청년 실업 위기에서 일단 취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청년들이 마치 공급과 수요의 법칙처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30대 미만 청년의 경우 한 해 평균 8,000명 이상이 산재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왜 청년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소홀한 것입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도 분명 문제이지만 안전 문제는 입으로만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 김용근 가족을 면담한다고 합니다. 몇 마디 위로 발언과 사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산업 현장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일터 현장에서 청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속히 마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작. 예. 다른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7개로 진행하겠습니다.